이슈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부분 중심으로 또 봐야 되는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IM증권 리서치센터 김명실 연구위원 나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약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한 달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시장의 변화가 또 있을 만한 시간이고 실제로 그랬잖아요. 진짜 이제 모신 시점, 이 시점에서 지금 가장 주목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뭐 아무래도 네. 가장 최근에 있었던 미국과 중국의 관세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완화된 게 가장 큰 이슈라고 보고 있고요. 뭐 두 번째로는 뭐 어제 나왔던 소비자 물가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한 번 더 집중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첫 번째로 꼽아주신 미중 합의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도 좀 예상 밖이었습니까? 결과 보시고 어떠셨어요? 네, 당연히 예상 밖이었죠. 처음에 이제 트럼프 행정명령 서명 이후에는 굉장히 강경한 태세를 취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어떤 내부적인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결국에는 중국과 일정 부분 합의를 이끌어낸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뭐 해결된 거냐? 뭐 단순히 뭐 해결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90일 유예잖아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변덕스러운 부분들이 크고 거기다가 시진핑 주석도 워낙 강경한 태세들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바뀔 수도 있고 90일 뒤에 뭐 다시 한 번 더 관세 관련된 부과율이 높아질 수 있는 문제라서 이걸 완전한 불확실성 해소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근데 뭐 간밤에 이제 증시도 물론 기술주 중심이지만 좀 크게 올랐고 최근에 연 며칠 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거봐 내가 사라고 했지라고 했는데 그때 좀 강경한 발언으로 일색을 하다가 좀 누그러졌을 타이밍을 보면 굉장히 채권 금리가 좀 튄 데 대해서 국채 금리가 튄 데 대해서 어쨌든 영향이 있었다는 분석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도 국채 금리가 좀 크게 올랐잖아요.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위험자산 가격이 올라서 이래서 반작용으로 금리가 올랐던 부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가격은 떨어졌다. 채권 그렇죠. 가격은. 네. 맞습니다. 근데 가장 결정적인 건 그건 것 같아요. 채권 시장한테 처음에 제시했던 트럼프의 약속들이 지켜질 수 없다라는 불안감들이 채권 시장 약세를 유발했던 거죠. 뭐냐면 어떤 약속이요? 첫 번째로는 트럼프 정부는 이제 세입과 세출 정책에서 세입 정책은 감세, 이제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연장을 시킬 가능성들이 높잖아요. 그렇다 보면 세입이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첫 번째 이제 뭐 추가적인 세입을 확보하는 거죠. 첫 번째로는 관세 관련된 부과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밀려나면서 정부의 세입이 뭐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불안감. 두 번째로는 세출 정책인데 트럼프 정부가 미국 국채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작년보다 올해 미국의 재정 수지를 줄여서 미국의 장기채 발행을 줄이겠다라고 연초에 선포를 했어요. 근데 지금과 같은 메커니즘이라고 하면 결국에 세입과 세출에서 세출이 오히려 더 늘어나서 미국의 재정 적자는 작년에 1.8조 달러가 아니라 올해 2조 달러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더 늘 것이다. 그렇죠. 네. 그러면 채권시장 입장에서는 연초에 트럼프가 약속을 했는데 이거 지키지 못하면 발행 물량이 늘어나서 금리가 튈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들이 아마도 이번 장기채 금리에 반영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간밤에 이 수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로 좀 크게 뛴 건가요? 어느 정도 레벨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최근에 10년물 네. 금리의 밴드가 하단은 4, 네. 상단은 4.5에 갇혀 있고 네. 뭐 최근의 추이로는 4.3이 중간이라고 하면 중간값 이하에 머무는 기간이 더 컸어요. 근데 이제 거의 상단 4.48 정도에 다다란 거죠. 상단이 4.5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밴드 내에서는 고점을 형성해서 뭐 폭도 그렇고 밴드 수준도 그렇고 상당 부분 약세 압력이 컸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미중 합의 발표 이후에 물론 시간이 뭐 얼마 안 지났습니다만 하루 좀 이상 지났나요? 우리나라의 국채 시장 반응, 뭐 채권 시장 반응은 어땠습니까? 어제 이제 국내 네. 채권 금리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동안 국내 채권 금리는 미국 국채 금리랑 커플링 강도가 약해졌어요. 미국이 올라도 국내는 국내 경기가 워낙 안 좋고 이창용 하는 총재가 기준금리 내리겠다 5월 달부터라고 이제 공시를 했기 때문에 금리가 이제 계속 빠지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미국 국채 금리에 반응하면서 같이 올라가는 행태가 되어버렸던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미중의 합의가 이렇게 90일간 일단 유예가 된 상황이지만 조금은 파격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위원님께서도 이거 좀 불안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이게 일단 관세율에 상한선과 하한선이 생긴 게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합의가 된 국가, 뭐 유예긴 해도 두 국가가 영국하고 중국이잖아요. 근데 한국과는 미국에 대해서 적자가 그러니까 미국이 오히려 흑자를 보는 나라고 한국과는 미국에 대해서 흑자를 많이 보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좀 극단적인 나라로 보자면 상한과 하한이 뭐 10과 30 요 사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요거는 향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게 해석될 네. 수도 있죠. 그래요? 결국에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한 가장 원론적인 이유 중 하나는 그동안 수년 동안 누적됐던 무역 적자 구조를 그렇죠. 해소하겠다라는 거고 취임하자마자 이제 처음에 이제 판 하나 들고 와서 관세율을 다 매겨놨잖아요. 이게 어떻게 산정됐는지에 대해서는 공시를 안 했지만 뭐 저희가 이제 시장에서 추정하기로는 무역 적자 규모가 상당 부분 반영이 돼서 이런 관세율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영국과 중국 사례 설명해 주셨지만 적자와 흑자를 보는 나라에서의 상하단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되는 계기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국가들도 다 이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득실을 좀 따져보고 있는 상황인데 다 요 안에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고려해야 네. 될 거는 이제 중국이 30%로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중국과 우회 수출을 하고 있는 결국에는 중국을 거치지 않고 이제 다른 3국을 통해서 중국 물건이 들어오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베트남이라든지 멕시코 같은 부분들의 국가의 관세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부과가 되는지도 봐야겠죠. 네. 뭐 멕시코라든지 중국 같은 주요 이제 멕시코는 별개긴 하지만 주요 아세안 국가들, 중국과 협력 국가를 가지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의 관세율도 30% 내외로 정해진다고 하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상하단 정도가 저 정도 선에서 결정이 되겠구나.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도 뭐 20%에서 30% 내외가 되겠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어쨌든 요 얘기가 상한, 하한 이런 게 좀 설득력이 있지만 중간을 이제 거치는 국가들의 이런 것도 좀 확인해 볼 필요는 맞습니다. 있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간밤에 또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보다 낮았고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 관세 때문에 물가 오르는 거 아니야,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이제 낮게 발표가 되니까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계속해서 지금 나오는 지표마다 아, 이건 관세 반영이 아니야. 맞아요. 조금 더 봐야 돼.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또 주식은 거의 회복력을 굉장히 좀 강하게 보였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고 뭐 반영이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네. 이제 속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주식 그래요? 시장은 선제적으로 반영을 하는 시장이고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워낙 이제 실시간적으로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후행적으로 반응을 하는 시장이고 특히나 CPI 같은 경우는 소비자 물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실제로 관세가 소비자 물가로 전이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결국에는 원가 부담을 소비자로 전가를 시켜야 되는데 뭐 받자마자 소비자한테 100%다 전가시키기는 시차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는 봐야 그게 기업들의 코스트 부담이 소비자 물가 상품으로 전가가 돼서 그게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부담들을 나타내는 게 뭐 적어도 저희 시장 예상에서도 5월달, 6월달 정도는 돼야 그러니까 물가 기준으로는 그럼 이제 7, 8월달에 발표가 되겠죠. 그러면 소비자 물가가 다시 한 번 더 상승 압력을 받는 게 확인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고용도 마찬가지인 거죠. 뭐 그렇게 되면 기업들의 코스트 부담은 고스란히 이제 기업들의 고용 축소라든지 실물 지표 둔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지표들도 뭐 빠르면 6월, 늦으면 7월, 8월 정도에는 경기 지표에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시장 생각하는 소프트 데이터의 부진이 1분기 때 나타났다면 하드 데이터의 부진은 2분기 중반 이후부터는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연준의 통화 정책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죠. 연준이 생각하는 거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도 이제 볼 수 있듯이 명분이 좀 필요하고 우리가 내릴 이유가 시장에 보여야 되니까 신중하겠다. 그리고 지금은 위치가 나쁘지 않고 기다리기에 괜찮은 위치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데이터가 이렇게 일단 확인되는 건 이렇게 나오면 이게 명분이 확인되는 게 좀 미뤄지는 거니까. 그렇죠. 6월 달도 어렵고 네. 7월 달도 어려워질 거예요. 실제로 연준이 선제적 인하가 아니라 시장 상황에 맞게 명분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시기는 9월 정도 돼야 확인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번에 이제 5월달 FOMC에서 연준이 이례적으로 고용과 물가 둘 다를 너무너무 강조했어요. 뭐 당연히 물가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관세 정책이 주는 불확실성 때문에
뭐 손을 놓을 수는 없고, 뭐 고용 같은 경우는 둔화가 되는 건 맞는데 실질적으로 뭐 4월달 논팜이라든지 고용 지표의 둔화는 오히려 확인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12개월 평균 대비 4월달 논팜이 올라버렸으니까.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굳이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물가 부담이 있는데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7, 8월 정도에 실질적으로 고용 지표가 둔화되기 시작하고 뭐 고용뿐만 아니라 소비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이제 연준이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이 추가가 되는 거고, 뭐 그럴 경우에는 연준이 뭐 물가 부담이 있겠지만 뭐 물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코스트 푸시로 나올 수 있는 상승 압력도 있는데 수요가 둔화되면 디맨드 쪽에서의 하락 압력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충되면서 고용이 무너지는 속도와 물가가 올라가는 속도를 비교했을 때는 고용 쪽이 더 클 거예요. 일단 당장은. 그래서 9월 달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는 뭐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9월로. 네, 맞습니다. 골드만 뭐 여러 가지 아이비들이 지금 좀 수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골드만 얘기를 예로 하나만 들어드리면 연준이 12월에야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그럼 9월 말씀하셨으니까 네. 12월은 너무 좀 극단적으로 간 건가요? 뭐 이제 제가 생각하는 네. 건 그거예요. 첫 번째로 연준이 당연히 이제 펀더멘탈 얘기를 들었고, 두 번째로는 연준이 지금 QT를 하고 있잖아요. QT 규모를 4월 달부터 월 25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상환 규모를 줄여놨어요. 양적 축소. 그렇죠. 네. 그동안 긴축을 했던데 네. 긴축 강도를 이제 조금 풀어버린 네. 거죠. 그럼 연준이 QT를 언제 종료할 수 있을까를 봤을 때 역사적 사례로 보면 부채한도 협상 타결 직후에는 연준이 QT를 종료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단기 시장에 주는 충격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면 부채한도 협상은 지금 재무부의 캐시가 거의 앵꼬가 나기 직전이에요. 7, 그래요. 8월 정도에는 이제 제로가 될 거고, 그럼 7, 8월 전후해서 부채한도 협상은 타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연준의 이제 QT 종료 시점도 아마 그 전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면 7, 8월에 QT 종료를 시키고 그리고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게 뭐 합리적 측면에서도 그리고 시장 서포트 측면에서도 저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만약에 7, 8월에 QT를 축소하고 12개월이면 한 4개월, 5개월 정도 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안에 연준이 아무 액션도 해버리지 않으면 오히려 고용이라든지 주요 지표를 망가뜨리는 그거를 방어시키는 골드 타임을 놓쳐버린 게 아니라는 생각들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이 만약에 12월 달만 인하를 하려면 중간에 점도표 수정을 해야 돼요. 그럼 거기서 가져다주는 시장 충격, 뭐 예를 들면 주식시장의 하락이라든지 채권시장 금리 급등이라는 부작용들이 굉장히 커서 뭐 연준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제 뭐 트럼프의 눈치를 보진 않겠지만 뭐 이게 트럼프와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경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주식이라든지 채권 금리를 올리거나 주식을 망가뜨리는 입장이 미국 경제에서는 당연히 상당한 타격을 줄 거고, 거기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 정부는 미국의 세출에서 이자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재정 적자에 대한 부분들인 거죠. 이게 단순히 재정 적자가 아니라 이거는 국가 신용 등급 측면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재료라는 거죠.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도 뭐 통화, 고용 다 좋은데 미국 경제 전반에 크레딧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뭐 9월 정도에 금리 인하를 하면서 미국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9월 달, 12월 달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QT하고도 부채한도 협상하고도 이거는 좀 연관지어서 맞아요. 봐야 네. 되겠네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뭐 가끔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매번 이렇게 굉장히 자주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그냥 뭐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도 네. 답답하죠. 이게 뭐 트럼프 일기 때도 반복됐던 행태이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대통령이 취임을 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싶은데 뭐 재정을 쏟아붓는 것도 한계가 있을 뿐더러 재정에서 이자 비용이 발목을 잡고 있고, 그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를 내려주지 못한다면 정부의 그런 이제 캐파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인 거죠. 그걸 연준이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연준은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당연히 독립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둘 간의 상충이 생기는 거고, 뭐 이거는 일기 때도 그렇지만 이제 풀기는 어려운 과제인 것 같아요. 뭐 풀려면 이제 경기가 박살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그거를 모두가 원하는 것도 아닐 거고 천천히 내려오는 경기를 고려한다면 뭐 트럼프가 원하는 속도와 연준이 원하는 속도는 계속 미스매치가 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미국 채권을 투자하는 투자자분들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 4.0에서 4.5 그 사이에서 이제 움직인다고 하셨는데 거의 그 밴드의 상단까지 간밤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요 시기에서의 투자는
어떤 시기라고 보세요? 저는 일단 레벨 측면에서는 나쁘진 않아요. 가격이 내려와 있으니까. 그렇죠.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뭐 9월달 뭐 정말 뭐 제 전망이 틀려서 12월달부터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뭐 내년도에도 금리 인하 폭 자체는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네. 없을 거예요. 그러면 미국 금리가 4.5 이상으로 가더라도 그 이상으로 버틸 수 있는 시기는 얼마 되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4.5 이상에서 또는 4.5 부근에서는 매수를 고려하시는 것도 조금 좋으신 판단이 있을 것 같고, 근데 두 번째로 한 가지 걱정거리는 남아 있어요.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아까 제일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의 약속인 것 같아요. 결국에 재정 적자 감축에 어느 정도 이제 성과를 거두는 게 올해 2분기에서 3분기 사이에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FI 기준으로 작년에 제가 재정 적자가 1.8조 달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국채를 1.8조 달러 발행을 했던 거고, 올해 지금 FI 기준으로 5개월치 누적치를 작년과 동일 기간을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재정 적자가 한 2,500억 달러 정도 더 늘어났어요. 물론 이제 트럼프 취임 이후의 기간이 3개월 정도밖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뭐 트럼프가 성공했다 안 했다를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남은 기간 동안 뭐 11월 달에 내년도 국채 발행 계획 발표하기 전까지 재정 적자의 회복 속도가 올라오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채권 금리의 변동성이 다시 한 번 더 확대될 수 있을지 줄어들 수 있을지가 판가름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속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줄이겠다는데 줄여서 올해 장기채 발행 줄일 거고 내년도도 우리는 줄여갈 거다라는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안 지켜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좀 농후하게 남아있는 상태긴 만약에 재정 하니까. 적자를 네. 해소를 못하면 못 지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건데, 지금 트럼프 정부는 재정 적자 줄이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긴 해요. 뭐 대표적으로는 도시라는 정보 효율부를 내세워서 뭐 성과 자체가 지금 좋다 안 좋다를 판단은 어렵겠지만 어쨌거나 이전에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뭐 그 이외에 이제 뭐 최근에 진행을 했던 뭐 공무원 해고라든지 뭐 그동안 과도하게 들어갔던 비용들을 줄여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남은 2, 3분기 정도의 재정 적자의 경로 자체를 저희가 봐야겠죠.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미국 10년물 금리가 아까 4.5 뭐라고 치잖아요. 그러면 네. 4.5 안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4.5라는 레벨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뭐 주식시장에서 밸류에이션이 있듯이 채권 금리에도 여러 가지 변수들의 합이 결국에는 채권 금리를 만들어내는 건데, 최근에 채권 금리를 분해를 해보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건 텀 프리미엄이에요. 소위 말해서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결정되는 변수인 거죠. 텀 프리미엄이 과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한 4년간의 평균은 마이너스 한 80bp 정도 됐어요. 근데 최근에 텀 프리미엄 레벨을 확인을 해보면 70에서 80bp 플러스 80bp예요.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네. 오래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조금 더 그렇죠. 주는 얻게 거죠? 되는 거고, 네. 거기에 대해서 변수는 공급과 수요가 네. 크게 좌우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대비 과도하게 확대되어 있는 텀 프리미엄이 결국에 줄어들어야지 미국 채권 금리가 빠질 건데, 이게 결국에는 미국의 지금 재정 적자의 상황과 시장의 수급이 좌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건 재정 적자의 경로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제 미국이 뭐 굉장히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뭐 여러 예측들이 막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특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최근의 상황으로 좀 밀리고 있다, 예상이. 이렇게 봤을 때 이제 9월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럼 이것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을지, 우리 경제를 좀 보면 참 안 좋아요. 그죠? 한국 1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0.246%, 소수점 뭐 세 자리까지 보면 그렇고, 나머지 분기 평균이 한 0.4% 성장해줘야 겨우 1% 달성한다. 거의 주요국 가운데 꼴찌다. 뭐 이런 얘기들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뭐 추경 얘기, 금리 인하 얘기 어떤 경로로 좀 봐야 될까요? 채권 시장은 굉장히 복잡해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 연준 생각하면 하느니 좀 조심스러울 수 그러게요. 있는데 경기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1분기 역성장이 나왔지만 2분기도 잘 나와야 0%, 뭐 역성장의 가능성들도 슬슬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1분기 역성장의 변수들을 살펴보면 민간 소비가 가장 크게 박살났고, 건설 투자가 가장 크게 박살났고, 그다음에 설비 투자, 민간 소비 순이에요. 그러니까 내수네요. 그렇죠. 한마디로. 순수출이 네. 플러스가 나와서 이 정도 나왔던 거지, 2분기부터 앞으로 관세 관련된 영향들로 인해서 순수출의 물량 자체가 줄어들면 나머지 부분들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면 경기를 멱살 잡고 끌고 갈 수 있는 거는 정부 투자밖에 없어요. 그게 추경인 거죠.
추경의 효과 지금 12.2조 원으로 얼마 전에 하는 총재가 그거 가지고는 경제 성장률 0.1%포인트밖에 못 올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수준을 생각하고 국내 성장 경로를 생각하면 6월달 대선 이후에는 2차, 3차 혹은 4차까지 추경이 조금 파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채권시장 입장에서는 경기가 안 좋은 부분들을 그리고 금리가 인하되는 부분들은 당연히 채권 금리 강세 재료지만 금리 하락 재료지만 추경이 이례적으로 파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은 수급 측면에서는 또 걱정스러운 재료인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내려왔지만 그 이상으로 더 내려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추경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통화 정책은 이창용 하는 총재가 4월달 금통위에서 5월달부터 우리가 인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지금은 말을 번복을 조금 하셨지만 양적 완화 얘기를 언급을 했어요. 그 얘기가 좀 파장이 있었더라고요. 파장이 굉장히 네. 컸죠. 양적 완화의 전제 조건은 제로 금리예요. 그럼 결국에 한국은행이 지금 있는 기준금리가 2.75인데 어느 수준에서는 제로 금리까지도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뜻인가라는 거죠. 시장에서는. 사실상 양적 완화는 이론적으로 한국 통화 정책이 하기는 어려운 정책이에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는 비기축 통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조금만 쉽게 네. 이제 설명해 주시면 양적 완화라는 걸 어디서 많이 들어봤나 하면은 네. 이제 연준, 미국 그렇죠. 얘기하면서 우리는 주로 많이 들어봤잖아요. 맞아요. 네. 기축 통화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달러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푼다. 돈을 푸는 정책인 라는 거죠. 건데 이게 우리나라 하는 총재가 이 발언을 했다라는 게 어떤 점에서 시사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적 완화의 전제 조건은 첫 번째 제로 금리 정책. 기준금리가 0%가 되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양적 완화는 우리 한국은 비기축 통화국이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하기 시작하면 원화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약세 전환이 될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을 그럼 하늘이 생각하고 있다는 건가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후에 발언들을 돌리긴 했어요. 실질적으로 양적 완화를 고려해서 그 발언들을 언급한 건 아니라고 말씀을 주셨고 반대로 생각하면 양적 완화까지 할 만큼 국내 펀더멘털이 굉장히 나쁘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시사를 했던 거죠. 그러게요. 그래서 5월 달에 이제 기존의 올해 전망치 1.5%에서 성장률 하향 조정을 할 건데 최소 0.5%포인트까지는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계속적으로 전망에 미스를 냈어요.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을 매 경제정만 발표일마다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찔끔 내리면 다음번 8월 달에 그리고 11월 달에 또 조정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파격적으로 경제성장 전망치를 조정할 거고 그에 앞서서 선제적으로 경기가 너무너무 안 좋다는 걸 시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추경을 만약에 12조 원으로 이제 가정을 했을 때 하는 분석은 12조 원 규모를 집행하면 이게 성장률에 0.1%포인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12조만 해서는 안 될 부분인 거고 아마 이제 6월 대선 이후에 어떤 정권들이 이제 꾸려질지 모르겠지만 추가적으로 추경은 필수적일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정부 투자가 주도하지 않는 이상 성장률 0%는 불가피할 거고 내년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 주도의 투자밖에 이제 성장률에 대한 답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수반되고 그 뒤에서 통화 정책적 서포트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앞서서 이제 양적 완화 발언이 있었고 한국은행 측에서도 이거 사실 무근이다. 검토는 사실 무근이다. 이제 진화를 한 부분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발언 자체가 파장이 있던 이유 중에 하나 이제 환율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 원화가 크게 좀 약세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런 거잖아요. 최근에 보면 이제 달러가 약세에서 강세를 좀 되돌리는 흐름 때문에 우리도 따라가는 측면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과한가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한데 환율 측면에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가장 큰 건 네. 환율에서의 남은 숙제는 이제 한국과 미국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175bp에서 5월 달부터는 200bp로 더 벌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내리니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은행이 차기의 금리 인하 자체를 조금 강하게 시사할 수가 있어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까지도. 네. 그렇게 될 경우 원화 약세에 대한
더 강한 압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일단 펀더멘털 상의 체력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원화에 대한 부분들은 작년 대비해서는 약세 압력이 훨씬 더 지배적인 구간이 올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400원대에서 1,400원대의 복귀 가능성들도 굉장히 높은 상황인 거고, 만약에 2분기까지 역성장이 확인이 된다고 하면 뭐 이런 강도는 더 심해지겠죠. 이게 되돌려지는 시기는 결국에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확대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에서 3분기 정도의 지표에서 먼저 확인이 되고 연준의 스탠스가 변화되는 게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환율도 조금 덜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이 약간 성장률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체감도 그렇고 물론 뭐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지금이 좀 가장 낮은 최악의 국면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하반기가 더 숫자가 좀 나아질 건지 아니면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건지 더 나빠질 건지 어느 쪽으로 좀 생각하고 그러니까 계십니까? 상반기는 수출을 제외한 나머지 팩터들이 다 무너졌어요. 근데 하반기는 수출도 무너질 거예요. 이거를 정부 지출이 얼마만큼 끌고 가냐에 따라서 상저 하고가 될 건지, 그 수출은 이제 관세 영향으로 그쵸, 보시는 거예요? 상저 하저가 될 건지 정해질 수 있을 것 같고, 정부에 달렸어요. 정부가 얼마만큼의 자금들을 쏟아붓고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뭐 민간 소비에만 국한된 자금들이 아니라 기업들의 설비 투자, 건설 투자를 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정책들을 펼 수 있을지에 따라서 하반기의 경기가 뭐 당연히 반등은 힘들겠죠. 근데 바닥을 딛고 그 바닥에서 머물러 있거나 조금 반등하는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이제 세계 하위권 성장 요 성적표가 사실 4분기째 지금 사실 거의 4분기면 1년. 맞아요. 데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근데 참 중요한 이게 시기인데. 일시적인 네. 요인은 아니에요. 특히나 국내 내수는 뭐 단순히 코로나 이후에 내수가 쩔어 있던 부분들이 이제 뭐 계절성을 가지고 올라오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내수는 구조적으로 줄어들고 있었어요. 민간 소비 지표들을 보면 뭐 가장 큰 거는 구조적인 문제죠. 고령화 부분, 그리고 이제 실업 부분, 청년 실업률 부분, 이런 부분들이 내수를 계속적으로 눌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단순히 이제 돈을 일정 부분 쏟아두어서 내수 경기가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적어도 국내 경제 상황은 뭐 조금 적용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그게 하반기에 제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추경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좀 찬반이 분분하잖아요. 그것만이 뭐 다 답이냐, 이것만으로 다 해결이 되냐에 대한 의견도 또 있는데 지금은 좀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기다. 없어요. 그거 말고는 그거 저는 말고는 없다라고 없다. 보고 있고, 일단은 저희가 올해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2%밖에 안 늘었어요. 뭐 과거 장기 평균이 6%인데 2%만 집행을 더 했다라는 거는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긴축 재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확장 재정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20조 이상의 알파의 추경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IM증권 리서치센터의 김명실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